자, 콘스탄티노플에는요, 여러 외국인들 많이 있다고 그랬죠? 스키타인도 있고, 이탈리아인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도 꽤 많이 거주했다. 왜냐면 이곳은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서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특히 기독교권에서 유대인이 박해를 받았지만, 이 비잔틴 제국 또는 이슬람 제국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됐고, 또 갈라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거주지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종교의 관영체제,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곳에선 뭐 언어든 종교든 민족이든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여러 민족들이 자유롭게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또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용병대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러시아인, 스칸디나비아인, 앵글로색슨인, 독일인, 카탈루냐인, 아르메니아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용병 부대로 근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랄드 하르드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르웨이 왕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이쪽에 있던 노르웨이죠. 이곳에 있던 하랄드란 사람이 300명의 전사와 함께 이렇게 여기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을 타고 와가지고 이 키예프에 머물다가 여기서 쭉 강을 타고 내려와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옵니다. 여기서 마랑기아 근위대에서 10년간 복무를 해요. 그러다가 시칠리아 원정에도 일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아이슬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앵글로색슨의 용병들까지 콘스탄티노플로 집결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용병료를 많이 준다는 거죠. 용병료를 많이 주고 또 전쟁에 승리하면 또 약탈물도 있고 라고 하는 거기 가면 뭔가 건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뭐 스칸디나비아나 앵글로색슨 이 사람들은 뭐 그 문화적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용병료를 잘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용병으로도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베네치아인이었습니다. 자, 베네치아라고 하는 나라는 저 이탈리아 북부에 탄생한 조그만한 항구 도시죠. 근데 그 항구 도시의 사람들을 이 비잔틴 제국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황제 바실리우스가 베네치아 상인의 배에만 기본 세금을 30솔리두스에서 17솔리드로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감해준 거예요. 왜? 베네치아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특혜를 줬냐? 했더니, 자, 베네치아 상인들은 배를 잘 다루어요. 해군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잔틴은 해군이 없어요. 해군을 운영할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 대신 베네치아 상인들을 해군을 활용해가지고 이들을 해군을 써가지고 이탈리아 남부로 원정을 갈 때 군인들을 여기다가 이동할 수 있게 하려고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거죠. 자, 그런 베네치아라는 게 어떤 나라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는 원래 서기 800년경에 이 프랑크족이 침입해가지고 여기 오늘날에 있는 섬에 처음에 본거지를 만들게 되죠. 서기 500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800년경에 본격적으로 수도를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속국 형태로 비잔틴 제국의 속국 형태로 이렇게 살다가 점차적으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어업을 하기도 하고 상업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도시를 쭉 만들어 가죠. 도시를 이렇게 뭐 나무를 박아가지고 뻘에다가 하부 시설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물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도시의 꼴을 갖춰가면서 서기 9세기경에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르코라는 수호성인을 도입합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유해를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수도원의 지하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해를 돈을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요 배에다 싣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베네치아까지 온 거죠. 이것도 사실은 전설로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이 유해를 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마르코의 유해를 모셔다가 자신의 도시의 수호성이로 삼고 그로부터 베네치아라는 도시가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네치아의 가장 큰 역할을 바로 이 항로 유지하는 거예요. 항로 유지. 그래서 베네치아에서부터 이 빨간 항로를 타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오는 거죠. 이 항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비잔틴 제국에서도 베네치아를 좋아한 겁니다. 이 항로는 사실상
비잔틴 제국의 땅이긴 한데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항로를 베네치아한테 이제 불알한 거죠.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활동을 해라. 그렇지만 필요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길을 열어주고 또 베네치아 상인들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베네치아 상인들은 목재, 밀, 소금, 포도주, 곡물, 유리 제품 등을 여기에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 비잔틴 제국과 교육한 게 아니라 이쪽에 또 다른 상인들이 오잖아요. 북해 상인도 오고 실크로드 상인도 오고 아랍 상인도 오고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베네치아는 아랍 제국과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아랍 제국이 가장 원하는 건 노예였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제국도 기독교인을 노예를 삼을 수가 없었고 아랍 제국도 무슬림을 노예를 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랍 제국이 원하는 건 노예인데 노동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노예는 이 북방에 있었던 노예들이죠. 또 발칸반도에 있었던 기독교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콘스탄티노플에서 구입해가지고 알렉산드로에 가서 이 노예를 팔고 이제 뭘 사죠? 자, 동방에서 온 귀금속, 향신료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콘스탄티노플에 팔거나 아니면 베네치아로 와서 여기서 거래를 하면 또 서유럽에 있는 상인들이 또 사겠죠. 이걸 통해서 베네치아가 동지중해 바다의 패권을 조금씩 차지하는 게 요 당시에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이만큼 베네치아와 비잔틴 제국은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800년, 900년, 1000년, 그러니까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까지 베네치아와 비잔틴 제국은 서로 필요로 한 것들을 사러 채워주는 이런 역할로서 의미가 있었던 거죠. 또 비잔틴 제국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제 서쪽에 이제 팔게 되죠. 그래서 제국의 기술자들이 모자이크를 들여다가 이렇게 성마르코 성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비잔틴 제국이 만든 이 청동문을 베네치아, 밀라노 이런 곳에 또 팔게 되고 그만큼 비잔틴 제국이 청동 제작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베네치아군은 비잔틴 제국에 강력한 해군을 제공함으로써 서로 윈윈한 관계를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베네치아를 외무부에 직접 통제를 받는 최혜국 대우를 해줬다라 하는 거죠. 군사 원조, 함대 지원 등을 통해서 베네치아 상인들한테 특혜를 제공하고 콘스탄티노플의 골든호언 부근에다가 베네치아인의 거류지 또 상품 저장 시설 이런 창고 같은 게 있어야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남부 크레타 같은 곳이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었지만 그곳에서 베네치아 해군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또 그들을 인정하고 활용함으로써 서로 이익을 얻는 이런 관계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